저 사람들 회장님이랑 부녀회장님 아니야? 저녁 무렵 원주 휴게소 주차장, 담배를 피우러 나온 박성구가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주차장 입구로 막 들어선 승용차에서 남녀 한 쌍이 내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고 여자는 남자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걸어올수록 박성구는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죠. 시청 긴급회의 간다던 자치회장 강민호와 부녀회장 서윤이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닌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소도시, 6개 동으로 이루어진 작은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아파트 광장에는 야유회를 떠날 주민 120여 명이 모여들며 봄날의 설렘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자치회장 강민호가 마이크를 들고 단상에 올라섰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충주호에 도착하면 점심 먹고 유람선 타고 저녁에는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강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부녀회장 서윤이는 준비해온 김밥과 과일 도시락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일일이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님, 버스에서 드세요. 맛있게 싸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부녀회장님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평소에도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던 두 리더는 오늘도 여전히 밝고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30분 전 강민호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강민호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서윤이에게 눈빛을 보냈고 서윤이도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강민호가 다시 마이크를 들고 주민들 앞에 섰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금 시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와 부녀회장님은 회의 참석 후에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공적인 일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잘 다녀오세요. 우리는 먼저 가 있을게요. 관광버스 2대가 엔진을 켜며 출발 준비를 합니다. 주민들은 버스에 올라타며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고 강민호와 서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버스가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자 광장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강민호와 서윤이는 주변을 살피며 각자의 차에 올라탔고 조용히 아파트를 떠났죠. 관리소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관리소장 이태수와 통장 김윤경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가 같은 방향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이태수와 김윤경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했어요. 같은 처지를 아는 두 사람만의 은밀한 눈빛이었습니다. 시청 인근 유료 주차장,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강민호의 차가 먼저 도착해 구석자리에 주차했고 10분 후 서윤이의 차도 조용히 들어섰어요. 서윤이는 주변을 살핀 후 가방을 챙겨 강민호의 차로 옮겨 탔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강민호가 먼저 서윤이의 손을 잡았어요. 서윤이는 그 손을 꽉 쥐며 작게 미소 지었고 강민호는 시동을 걸어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 안은 은은한 음악 소리만 흐르며 두 사람은 편안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서윤이가 강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강민호는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서윤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강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예약해둔 펜션 사진을 보여주었고 바다가 보이는 넓은 창과 아늑한 침실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서윤이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사진을 넘겨보며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에게 이런 만남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강민호와 서윤이는 시청 업무나 자치회 회의를 핑계로 수시로 만나왔습니다. 처음엔 업무 협의로 시작된 만남이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졌고 어느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어요. 각자의 가정에서 느끼지 못하던 설렘과 위로를 상대에게서 찾았고 그렇게 관계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오전 11시 강민호의 차는 속초 외곽의 한적한 펜션 단지에 도착했어요. 펜션 주인은 친절하게 안내했고 두 사람은 2층 끝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고 파도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왔어요. 서윤이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강민호는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펜션 근처 해변으로 나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4월의 바닷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두 사람에게는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민호는 서윤이의 손을 잡고 파도가 밀려오는 물가를 걸었고 서윤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그의 팔에 기댔어요. 1시간 정도 산책을 마친 두 사람은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펜션 거실 테이블에는 강민호가 미리 준비해온 와인과 치즈가 놓였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강민호는 서윤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서윤이는 눈을 감은 채 강민호의 품에 몸을 맡겼고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강민호의 손이 서윤이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고 서윤이는 강민호의 셔츠 깃을 잡아당겼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은 채 침실로 향했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뜨거운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방 안은 두 사람의 숨소리로 가득 찼어요. 한편 그 시각 충주호로 향하던 관광버스 2대는 고속도로 위에서 꼼짝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앞쪽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고 버스 안주민들은 답답해하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버스 기사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고 총무와 상의 끝에 차라리 목적지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총무가 마이크를 들고 주민들에게 제안했고 충주호 대신 강원도 속초로 가자는 말에 버스 안은 순식간에 웅성거렸어요. 주민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어차피 야유회인데 어디든 좋다며 찬성했고 버스 2대는 유턴하여 강원도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이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신선한 변화에 들떠 있었어요. 저녁 8시 30분 속초 해변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관광버스 2대가 원주 휴게소로 들어섰습니다. 버스 기사가 15분 휴식 시간을 알렸고 주민들은 하나둘 버스에서 내려 화장실과 매점으로 흩어졌어요. 박성구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 입에 물고 라이터를 찾으며 주차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휴게소 건물 뒤편 흡연 구역으로 향하던 박성구의 시선이 주차장 입구에 멈췄어요.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차가 주차 공간을 찾아 서행하는 동안 박성구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승용차가 멈춰 서자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동시에 열렸고 남녀 한 쌍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가 차 문을 닫고 여자 쪽으로 다가가자 여자는 자연스럽게 남자의 팔에 팔짱을 꼈어요. 남자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다정하게 휴게소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성구는 처음엔 그저 다정한 부부려니 생각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의 걸음걸이, 여자의 옷차림, 그리고 두 사람의 실루엣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박성구는 무의식 중에 담배를 입에서 빼고 두 눈을 크게 뜨며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박성구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오늘 아침 시청 긴급회의 간다며 야유회를 불참했던 자치회장 강민호와 부녀회장 서윤이었습니다. 강민호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에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리고 있었고 서윤이는 화사한 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시청 회의가 아니라 어디론가 여행을 다녀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두 사람이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걷는 모습이었어요. 박성구의 손에서 담배가 그대로 떨어졌고 그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와 서윤이는 주민들이 속초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휴게소에 들를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원래 야유회 일정은 충주호였고 돌아오는 길에 이 휴게소를 지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펜션에서의 달콤한 시간을 마치고 여유롭게 귀가하는 중이었고 잠시 화장실을 들르려고 휴게소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박성구는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신을 차린 박성구는 휴게소 입구로 걸어가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급히 버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올라탄 박성구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주민에게 방금 본 광경을 전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던 주민도 박성구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민이 앞자리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또 옆 사람에게 전하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버스 2대 안이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버스에서 내려 휴게소 쪽으로 걸어갔고 곧이어 더 많은 주민들이 뒤따라 내렸어요. 처음엔 서너 명이던 무리가 순식간에 20여 명으로 불어났고 그들은 휴게소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습니다. 박성구도 그 무리를 따라 휴게소로 들어서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휴게소 푸드코트 구석 자리에서 강민호와 서윤이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서윤이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주변이 시끄러워지며 사람들이 몰려드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모두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서윤이는 잡고 있던 커피잔을 놓치며 손을 떨었어요. 테이블 위로 커피가 쏟아졌지만 서윤이는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민호는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고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었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휴게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다른 이용객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며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실망,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들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야유회 총무 김철호가 급히 부녀의 임원 몇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5명의 임원들은 휴게소 밖 주차장 한쪽 구석으로 모여 긴급회의를 시작했어요. 김철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정리하며 이 상태로 아파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주민들의 분위기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어요. 부녀의 총무 이정숙이 강민호와 서윤이의 배우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철호는 고개를 저으며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엔 너무 충격적일 거라고 말했어요. 일단 아파트로 돌아가서 직접 만나 조심스럽게 전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5명은 잠시 침묵했고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 역할을 맡겠다고 하지 못했어요. 한편 휴게소 안에서는 여전히 강민호와 서윤이를 둘러싼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민들에게 해명을 시도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제대로 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윤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흘렸고 옆에 있던 여성 주민 한 명이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총무 김철호가 휴게소 안으로 들어와 강민호에게 조용히 귓속말로 뭔가를 전했어요. 강민호는 먼저 차를 몰고 아파트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주차장에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강민호의 차로 향했어요. 강민호가 운전석에 올라타고 서윤이가 조수석 문을 여는 순간 주민들의 시선이 창문 너머로 따라왔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야 했어요. 총무 김철호가 휴게소 매점 앞에 모인 주민들에게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마치고 지금 바로 아파트로 출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주민들은 별다른 이해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버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고 모두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주민들은 휴게소 매점에서 간식과 음료수를 급하게 사들고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왁자지껄 떠들며 쇼핑했을 텐데 오늘은 모두가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나왔어요. 버스에 올라탄 주민들은 자리에 앉으며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고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크게 쉬면 옆 사람도 따라서 한숨을 내쉬었고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2대의 관광버스가 엔진을 켜고 휴게소를 빠져나와 서울 방향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올 때와는 달리 차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수군거림만이 정적을 깼어요. 박성구는 옆자리와 뒷자리 주민들에게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사람들도 박성구의 생생한 묘사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의 아내 김순자와 서윤이의 남편. 정대권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정말 안 됐다는 말이었어요. 옆자리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하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버스 뒷자리에서는 젊은 주부 몇 명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였을까 추측하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주민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인생 무상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자신의 부부관계를 되돌아보며 씁쓸해했어요. 평소 화기애애했던 야유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모두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 버스 2대가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자 앞 광장에 버스가 멈춰서자 주민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발할 때의 들뜬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고 모두가 지친 얼굴로 각자의 동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관리소장 이태수와 통장 김윤경은 관리소 창문으로 돌아온 버스를 보고 나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총무 김철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철호는 한숨을 크게 쉬며 오늘 휴게소에서 벌어진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이태수와 김윤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윤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이태수는 아무 말 없이 관리소 안으로 들어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각자의 가슴 속에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강민호는 차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우고 한참 동안 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고 현관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려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문이 열렸고 현관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걸 보며 강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 김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강민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강민호가 신발을 벗으려는 순간 김순자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강민호의 뺨을 세차게 때렸고 따끔한 통증이 얼굴 전체로 퍼졌어요. 김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25년 결혼 생활이 뭐였냐고, 자신과 딸은 뭐였냐고 소리쳤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오해라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김순자는 귀를 막으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고함쳤습니다. 이미 주민 대여섯 명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휴게소에서 팔짱을 끼고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어요. 김순자는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대형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와 강민호 앞에 던졌습니다. 짐을 싸서 당장 나가라는 말과 함께 이제 남남이라며 차갑게 선언했어요. 강민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김순자는 거실 선반 위에 액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액자가 강민호 옆 벽에 부딪혀 와장창 깨지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이어서 화병과 접시들이 날아왔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피했지만 김순자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어요. 옆집 서윤이의 집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 정대권이 식탁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대권은 서윤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서윤이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대권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서명하고 집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무릎으로 기어가 정대권의 바지를 붙잡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정대권은 냉정하게 손을 뿌리쳤어요. 정대권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도 아내에게 무관심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혼만은 피할 수 없으며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다고 덧붙였어요. 서윤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 생각은 하지 않느냐고 애원했습니다. 정대권은 고개를 돌리며 아들은 이미 성인이니 각자 자기 인생을 살면 된다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서윤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 소리는 복도를 타고 다른 집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강민호의 집에서도 김순자의 고함과 물건 깨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같은 층에 사는 주민 몇 명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저으며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쌓였겠냐며 혀를 찼어요. 젊은 주부는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닫았지만 소음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각 아파트 정자에는 주민 30여 명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야유회에서 먹으려고 준비했던 김밥과 과일, 음료수가 정자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누군가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사왔고
주민들은 하나둘 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박성군은 정자 한가운데 서서 오늘 휴게소에서 목격한 장면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박성군은 두 손을 펼쳐 보이며 강민호가 서윤이의 허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을 쏟아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소주잔을 비우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주부들은 김순자와 정대권을 생각하며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안타까워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정자의 술자리는 더욱 무르익었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누군가는 자치회장과 부녀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분개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평소에 그렇게 모범적으로 보였는데 사람은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정자 위로 강민호네 집 창문이 보였고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가끔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고 희미하게나마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민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소주잔을 채우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정자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주민들의 술자리는 계속되었어요.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른 밤을 맞이하고 있었고 누구도 쉽게 잠들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 강민호는 큰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주말 동안 필요한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을 챙겨 넣었고 나머지 짐은 주말에 다시 와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김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강민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현관문을 열다 말고 뒤를 돌아봤지만 김순자는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김순자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냥 가라는 무언의 신호였어요. 강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강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으며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같은 시각 옆집에서도 서윤이가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대권은 안방 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도 않았고 서윤이는 혼자 짐을 싸야 했어요. 서윤이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28년간 살았던 집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 시야가 흐려졌고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날 오후 아파트 게시판에 긴급 자치회 총회 공고가 붙었습니다. 일주일 후인 다음 월요일 저녁 7시에 총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과 부녀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주민들은 게시판 앞에 모여 공고문을 읽으며 수군거렸고 누가 새 회장이 될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주민들도 어김없이 강민호와 서윤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자에는 매일 저녁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사건을 되짚었습니다. 박성군은 여전히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반복해서 이야기했고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할아버지 몇 분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가정을 소중히 해야 한다며 집에 일찍 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부들은 남편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며 서로 의견을 나눴어요. 일주일 후 월요일 저녁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긴급 자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주민 80여 명이 참석했고 회의실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어요. 임시의장이 회의를 진행했고 새로운 회장 후보로 은퇴교사 출신 박철수가 추천되었습니다. 박철수는 30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어요.
투표 결과 박철수가 압도적인 표차로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철수는 단상에 올라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운영을 약속했어요. 부녀회장으로는 20년간 거주한 주부 최미경이 선출되었고 역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며 강민호와 서윤이는 각각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강민호는 주말에 몇 차례 더 와서 짐을 정리했고 완전히 집을 비웠어요. 서윤이는 친정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 아파트에는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파트 단지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주민들의 입에서도 점차 이야기가 사라져갔어요. 김순자는 고등학생 딸과 함께 2달간 아파트에서 지냈지만 주민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정자를 지나갈 때마다 주민들이 대화를 멈추고 쳐다보는 게 느껴졌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경제적 여유가 생긴 김순자는 딸과 상의 끝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김순자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정대권 역시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컸고 무엇보다 옆집만 봐도 상처가 떠올라 견디기 힘들었어요. 정대권은 회사와 가까운 분당의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주말마다 등산과 독서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3달 후 두 집 모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민호와 김순자가 살던 집에는 30대 신혼부부가, 서윤이와 정대권이 살던 집에는 40대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새 입주자들은 밝게 인사하며 주민들과 어울렸고 아파트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정자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이 모였지만 이제는 다른 이야기들로 웃음꽃을 피웠어요. 한 달이 지나고 아파트 단지에는 초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실록이 우거졌으며 정자 주변으로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관리소장 이태수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새로 선출된 박철수 회장과 업무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태수는 예전과 다름없는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그날 오후 통장 김윤경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부녀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윤경은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지난달 재정 보고를 했고 새 부녀회장 최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 정리되었다고 칭찬했어요. 주민들은 김윤경의 꼼꼼한 업무 처리에 신뢰를 보냈고 회의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이태수와 김윤경은 관리소에서 만나는 횟수를 크게 줄였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3~4번씩 관리소를 드나들던 김윤경이 이제는 일주일에 1~2번만 들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최소한으로 자제했고 업무상 꼭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주고받았어요. 두 사람은 주민들 앞에서 마주쳐도 가벼운 인사만 나눴고 개인적인 대화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리소 경리 최은주는 두 사람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최은주는 5년간 이태수와 함께 일하며 그의 일상 패턴을 꿰뚫고 있었고 최근 뭔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김윤경이 관리소에 올 때마다 이태수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도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주고받는 짧은 눈빛도 놓치지 않았어요. 최은주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고 확신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은주는 이태수에게 다가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새로 생긴 일식집이 맛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함께 가보자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거절했고
오늘 저녁엔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했어요. 최은주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최은주는 이태수에게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태수는 냉정하게 업무선을 그으며 사적인 고민은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은주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고 씁쓸하게 자리로 돌아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이태수는 김윤경에게 조심스럽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잠시 만나자는 내용이었고 김윤경은 한참을 고민하다 승낙했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이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고 강민호와 서윤이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들통났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며 우리도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김윤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분간 만남을 자제하자고 제안했지만 이태수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김윤경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김윤경의 눈빛은 여전히 이태수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이태수는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아파트에서 50km 떨어진 외곽 모텔을 예약했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골랐어요. 이태수는 김윤경에게 문자로 주소를 보냈고 시간은 오후 2시로 약속했습니다. 김윤경은 친구 만난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고 이태수는 업무 출장이라며 관리소를 비웠어요. 이태수는 먼저 모텔에 도착해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웠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2층 끝방으로 들어간 이태수는 커튼을 치고 방 안을 확인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욕실이 갖춰진 평범한 방이었습니다. 이태수는 창문 틈으로 주차장을 내다보며 김윤경을 기다렸어요. 10분 후 김윤경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이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윤경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고 이태수는 휴대폰으로 호수를 보냈어요. 잠시 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태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김윤경이 들어서자 이태수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김윤경의 얼굴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어려 있었고 이태수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김윤경은 이태수의 품에 몸을 맡기며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껴안고 있었고 김윤경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이태수는 김윤경의 등을 쓰다듬으며 보고 싶었다고 속삭였어요. 김윤경도 자신도 그랬다며 이태수의 셔츠 깃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갔고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태수가 김윤경의 어깨를 감싸 앉아 김윤경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겹쳐졌고 오랜 그리움이 담긴 깊은 입맞춤이 이어졌어요. 이태수의 손이 김윤경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고 김윤경은 눈을 감은 채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윤경도 이태수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옷가지들이 하나둘 벗겨지며 바닥에 떨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이태수는 김윤경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김윤경은 작게 신음하며 이태수의 등을 끌어안았고 손톱이 그의 피부를 살짝 긁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뜨겁게 얽혔고 쌓였던 욕망을 거침없이 풀어냈어요.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윤경은 이태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이태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김윤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만나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태수는 아무 대답 없이 김윤경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빠졌어요. 저녁 무렵 관리소로 돌아온 이태수를 최은주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출장 다녀왔다는 말과 달리 서류 가방도 없었고 표정이 너무 밝아 보였어요. 최은주는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지만 이태수는 태연하게 책상에 앉아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단지는 평온했습니다. 새로 이사온 가족들이 정자에서 주민들과 어울리며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강민호와 서윤이가 떠난 두 집의 빈자리는 완전히 채워졌고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태수는 관리소 창밖으로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윤경 역시 집에서 통장 업무를 보다가 문득 이태수를 떠올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굳은 표정으로 각자의 일상을 지켜나가고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식지 않은 채 은밀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3달이 흐르고 아파트는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강민호와 서윤이, 김순자와 정대권이 떠난 두 집에는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와 밝게 웃으며 살고 있었어요. 정자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이 모여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이제는 그 사건을 언급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성구조차 새로운 화제거리를 찾아 다른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새로 선출된 박철수 회장과 최미경 부녀회장은 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아파트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업무 처리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자치회 회의도 활기차게 진행되었어요. 관리소장 이태수는 새 회장과 호흡을 잘 맞추며 예전처럼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태수는 차를 몰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공식적으로는 시설 점검을 위한 외부 미팅이었지만 실제로는 김윤경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외곽 펜션에서 만나기로 했고 이태수는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맞춰둔 상태였어요. 산속 깊숙이 자리한 한적한 펜션이었고 주변에 아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윤경은 남편에게 대학 동창 모임이 있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섰지만 가방 속에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속옷과 화장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김윤경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고 립스틱을 다시 한번 바르며 긴장감을 가라앉혔어요. 펜션 주차장에 먼저 도착한 이태수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김윤경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김윤경의 흰색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천천히 들어섰어요. 이태수는 담배를 끄고 차에서 내렸고 김윤경도 차 문을 열고 내려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바라봤고 주변을 살핀 후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태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김윤경은 그 손을 잡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펜션 입구로 걸어갔어요. 이태수는 미리 체크인을 맞춰둔 상태였고 펜션 주인에게 가벼운 인사만 건네고 2층 객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김윤경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태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어주었어요. 복도 끝 객실 문을 열자 넓은 창으로 산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초록빛 산자락과 그 사이로 보이는 맑은 하늘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김윤경은 창가로 다가가 풍경을 바라보며 여기 참 좋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태수는 뒤에서 김윤경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이태수가 가져온 원두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고 곧 방 안에 고소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김윤경은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꺼낸 솜거울로 화장을 고쳤고 향수를 손목에 살짝 뿌렸어요. 이태수는 커피 2잔을 테이블에 놓고 김윤경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시던 김윤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즘 관리소에 자주 못 가서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태수는 괜찮다며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거라고 대답했어요. 김윤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보고 싶을 때가 많다고 속삭였습니다. 이태수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김윤경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서 일어나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이태수가 김윤경의 뺨을 쓰다듬었고 김윤경은 눈을 감으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태수는 김윤경의 얼굴에 입맞춤을 했고 이마, 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에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김윤경은 이태수의 목을 감싸 안으며 깊은 키스에 응했고 두 사람은 점점 더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이태수의 손이 김윤경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고 김윤경은 이태수의 셔츠를 벗기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들이 하나둘 바닥에 떨어졌고 두 사람은 속옷만 걸친 채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태수는 김윤경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김윤경은 눈을 감고 작게 신음하며 이태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태수의 손이 김윤경의 몸을 천천히 더듬어 내려갔고 김윤경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김윤경도 이태수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속옷마저 벗어던지고 뜨겁게 하나가 되었어요. 침대 스프링이 규칙적으로 삐걱거렸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의 산 풍경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객실 안은 두 사람의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이태수는 김윤경을 더욱 깊이 끌어안았고 김윤경은 이태수의 등을 긁으며 쾌락에 몸을 맡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한참 후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태수는 김윤경의 어깨를 끌어안았고 김윤경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땀으로 젖은 두 사람의 몸이 서로 밀착되어 있었고 심장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김윤경이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만나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속삭였어요. 이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윤경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김윤경은 이태수를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고 자신도 그렇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입맞춤을 나누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옷을 입고 펜션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각자의 차로 향하며 두 사람은 아쉬운 표정으로 손을 놓았어요. 이태수는 먼저 출발했고 10분 후 김윤경도 차를 몰고 펜션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아파트로 돌아가 각자의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그날 밤 관리소 격리 최은주는 퇴근하기 전 CCTV 녹화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차장 출입 차량 기록을 확인하던 최은주는 오후 1시 30분에 이태수의 차가 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업무 미팅이라는 게 의심스러웠고 최은주는 그 시각을 메모해 두었어요. 다음 주에 이태수의 일정을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월요일 저녁 최은주는 이태수가 관리소를 나서는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봤어요. 10분 후 김윤경도 아파트 정문을 나가는 게 보였고 두 사람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들을 따라 나서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해를 살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최은주는 이태수의 휴대폰 문자 알림음이 울리는 걸 들었습니다. 이태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졌고 최은주는 슬쩍 쳐다봤어요. 오늘 저녁 7시 그 카페에서라는 짧은 문자가 보였지만 발신자 이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은주는 자리로 돌아가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최은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저 의심만 키워갈 뿐이었습니다. 이태수와 김윤경은 철저하게 조심했고 관리소에서는 업무 관계 이상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주민들 역시 두 사람에게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았고 성실한 관리소장과 꼼꼼한 통장으로만 여겼습니다. 그해 가을, 아파트 단지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자 주변의 나무들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었고 주민들은 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산책했습니다. 이태수는 관리소 창밖으로 단풍 든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올해도 별일 없이 지나가고 있다고 안도했어요. 김윤경도 통장 업무를 보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이태수와의 관계가 들키지 않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고 강민호와 서윤이의 파국을 교훈 삼아 더욱 철저히 조심했어요. 최은주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고 주민들은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태수와 김윤경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들도 강민호와 서윤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일상을 지켜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식지 않은 채 은밀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